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위기하는 흔적의 역사 135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규환입니다. 좀 아까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시어머니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고요? 지금 이 방송도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디 계시죠 지금? 글쎄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방송이 나가는 순간에 이제 찾아서 들으신다고 하셔서 예. 네. 많이 고맙게 들어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시죠. 네. 예, 이번 주는 최근에 경주 월성에서 의미심장한 유물이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유물이라고 하면 좀 안 되겠네요. 사람 뼈가 나왔으니까 뭐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경주 월성에서 나왔다는 얘기시죠? 예, 월성이 뭔지 아시죠? 네, 신라의 궁성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뭐 반달 모양이라고 해서 반월성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국가기관인데요, 문화재청 소속인데 거기서 이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장기 발굴인데요. 얼마 전에 이 월성 토층에서 간지가 적힌 목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터번을 쓴 토우가 뭐냐면 뭐 흑인형이잖아요. 네. 흙으로 만든. 그다음에 얼레빗이라든가 목재 그릇이라든가 뭐 칠기 뭐 이런 생활도구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터번을 쓴 토우 아까 흑인형 말씀하셨는데 이 네. 유물도 중요한 유물이죠. 예, 우리가 당나라 시대, 신라 시대 때 이 터번 쓴 사람들 하면 우리가 소그드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당대 이란 계통의 민족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어서 동서 교류의 흔적을 뭐 한번 다시 보여주는 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사실은 이란계, 중앙아시아 계통의 유물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경주를 뭐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점 이렇게 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라 유물들 보면은 눈이 깊고 코가 크고 그다음에 수염이 많은 그런 무인상이 많은데 이러한 어떤 이국적인 모습 이것들은 페르시아 계통의 네. 소그드인 모델로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우리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처형가 네. 주인공 처형도 아마도 소그드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경주 월성에서 나온 유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기서 네. 이제 인골이 나왔다는 얘긴데요. 그게 네.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골이 출토된 성벽의 연대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서기 5세기 무렵이라 그러는데 네. 5세기라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예요? 저희가 이제 400년에서 500년 사이를 5세기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인골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166cm의 남자, 또 하나는 이제 159cm 정도 되는데 성별이 불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네. 166cm 되면 지금은 되게 작은 키지만 네.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장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일단은 이 인골이 나온 위치가 성벽의 밑바닥이라는 거죠. 네. 왜 거기서 이제 그 두 명의 이 인골이 발견이 된 걸까요? 혹시 김 기자는 사람 제사라고 들어봤나요? 사람 제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바친다 이런 제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로 이제 이 인골이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사람 제사, 그다음에 이제 조선조 성종 임금, 그다음에 조선조 태종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묶어갖고 한번 해보려 합니다. 사람 제사랑 성종 임금 얘기가 주제라고 하셨는데 네. 좀 잘 안 어울리는 조합 같기도 한데요. 네. 좀 이제 얘기를 차차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궁금한 것은 이 인골이 이제 두 사람 분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인골이 실제로 정말 사람 제사에 쓰였던 건지 궁금한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인골들 발견된 곳이 6세기 때 보수된 월성의 서쪽 성벽 뭐 이런 본격적으로 쌓기 직전에 이제 기초층에서 발견됐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5세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인골의 얼굴, 몸 위에 보면은 나무 껍질이라든가 풀 등이 이제 덮여 있었고 발 근처에 이제 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토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5세기 정도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다른 곳에 있다가 뭐 그곳으로 휩쓸려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성벽을 쌓을 때부터 이렇게 제사용으로 좀 안치됐을 만한 그런 흔적들이 같이 보였네요.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살짝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 토층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콘크리트 이렇게 다지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휩쓸려 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 사람을 이제 제물로 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긴데요. 사실 이런 뭐 신화인지 전설인지 풍습인지 이게 동서고금 막론하고 좀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뭐 동양만의 풍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를 봐더라도
이 제우스의 아들 페르세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디오피아 공주인 안드로메타가 괴물 상어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어서 바위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렇거든요. 그 페르세우스는 뭐 그러한 그 괴물 상어와 싸워 이기고 안드로메타와 또 혼인하고 왕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구약 성서에도 사람 제사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뭐 어린이를 뭐 제물로 받는 몰렉이라는 이방 신의 기록이 8번이나 나온다 그러는데 네. 이 몰렉은 뭐 어린이를 불살라 바치는 어떻게 보면 제사 의식의 주신 이렇게 풀이되는데 이때가 하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든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뭐 이렇게 네. 이제 경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인데 모압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니까 이 장차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자신의 맏아들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우는 그걸 이제 번제라고 하는데요. 번제를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기원전 97년에 로마 원로원이 사람 제사를 법률로 금하게 이루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네, 또 이 사람 제사와 관련해서는 멕시코 원주민이라고 하는 아즈텍 쪽에서 이제 또 사람 제사 풍습이 좀 악명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16세기 멕시코를 정복한 스페인 사람의 기록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 어떤 경우냐면 제물로 선정된 청년 한 사람을 인간 신으로 일단 신격화를 한 다음에 네. 피라밋형의 어떤 제단에 오르게 한 다음에 뭐 제사를 담당하는 사제들이 그 청년을 붙잡아서 바위 위에 이제 눕혀놓고 가슴을 쪼개고 아이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심장을 후벼판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꺼낸 심장은 태양신한테 제물로 바치고 뭐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처녀 뭐 12살 13살 되는 처녀를 뭐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네. 옥수수 여신한테 바치고 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뭐 이렇게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서양 얘기를 하셨는데 동양에서도 이런 풍습이 좀 만만치 않게 전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 상나라 시대 각골문을 보면 끔찍한 기록이 많은데요. 각골문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지만 점을 친 다음에 그 점의 내용하고 점괘를 그 거북 등 거기에다 이제 새기는 거잖아요. 네. 옛날엔 제정일치 사회니까 네. 왕이 뭐 이 제사도 지내고 하늘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스렸으니까 나라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형 문자로 새기잖아요. 이제 각골문이잖아요. 그게. 네. 그 각골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강족 100명과 양 100마리를 바칠까요? 뭐 이런 그 하나 질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의 희생물로 백인을 바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각골문 내용을 쫙 들어보면 뭔가 바친다는 건데 되게 이제 뭐 사람을 바친다는 얘기 같은데 좀 끔찍한 얘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제사 올릴 때 강족 100명하고 양 100마리 바친다 그랬으니까 강족이 누구냐? 사람 이름이거든요. 예. 사람 그 민족인데요. 중국 서북 쪽에 있던 유목민인데 그 당시에 상나라하고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였던 그런 이민족입니다. 그 전쟁에서 잡은 포로 100명을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양 100마리와 함께. 그리고 두 번째 각골문도 사실 끔찍하잖아요. 그렇네요. 백인을 네. 얼굴 하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별히 오늘은 제사를 지내는데 얼굴이 하얀 사람으로 제물을 바치게할까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지금 상식으로는 진짜 뭐 야만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의 잣대로 보면 되게 야만적이고 끔찍하지만 네. 그 당시 그 3,500년 전의 사회를 뭐 지금의 잣대로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만물에 영혼이 있고 그다음에 혼백은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또 뭐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인간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약한 존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네. 무서워하고 자연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특별히 이제 그 농사를 졌던 그런 농경 사회였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자연 재해가 굉장히 두려웠겠죠. 해와 달, 물, 불, 비, 번개,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숭배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도움이 없으면 이제 농사라는 것 자체를 지을 수 없었으니까 그런 어떤 경외심 같은 거가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하늘신, 그다음에 지모신이라 그래서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모신을 향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생겼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현상, 뭐 하늘 이런 거를 인격화하고 의지가 있는 실체로 우리가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하고 굴복의 의미고 충성을 다짐하고 뭔가 이렇게 갈구하는 뭐 그런 표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신성한 제물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사의 희생물로 여기는 의식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한자로는 인신공희 그러니까 인신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걸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려운 말이니까 우리가 그냥 거북하지만 사람 재산이 인간 재산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 사람 제사에 관해서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또 증거가 막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각골문이 나왔지만 각골문을 이제 입증할 만한 그런 실증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10년 전쯤에 이제 상나라 말기의 도읍지인데 안양 뭐 은허유적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인쉬라고 발음을 하는데 예. 그냥 은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적지를 가봤는데 그 발굴 현장에 이제 걸린 사진이라든가 조사 결과 이런 걸 보면 네. 굉장히 끔찍합니다. 인간 재물, 인간 희생양이 엄청 발굴됐거든요. 아, 뭔가 규모적으로 클 것 같은데 어느 네.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됐길래 많이 끔찍했나요? 그 당시에 그 은허에 있는 궁전이나 상나라 시대 궁전이나 종묘 건축물 밑에 이렇게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크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189개의 구덩이에서 641명의 인간 희생물이 네. 나왔고 그것이 300마리가 넘는 짐승 뼈하고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네. 근데 이때 희생이 된 그러니까 희생이 된 사람들이 당시 상나라 백성들은 아니었겠죠? 아까 이 각국면에 나왔지만 강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민족과의 정복 전쟁 거기서 이제 잡은 포로 그리고 음. 노예가 이제 대부분이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사람과 짐승이 동격의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또 이제 전에 듣기로는 이 끔찍한 게 머리 없는 시신들이 그렇게 많다던데요. 예, 제가 그 블로그에 사진들을 몇 개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네. 이 목 잘린 사람들, 목이 없어요. 전부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있는데 목 없는 사람들의 그 인골 그런 게 쌓여 있고 어떤 경우는 목만 잔뜩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 보면은 사람은 오른쪽에 있고 동물은 왼쪽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어떤 시신은 또 불에 탄 채 이렇게 확인이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네. 뭔가 사람 제사에도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벌을 보면 옛날에 상나라 시대 그 각골 문자를 보면 상형 문자에 나오는데 이 머리를 베는 형을 벌형이라고 하거든요. 벌채하고 벌목할 때 왜 나무를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형이라고 있어요. 머리를 벤다는 거고 그 참수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불에 태우는 거, 분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분이라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의 어떤 처단 형식, 제사 형식이 있었다는 거죠. 아,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이 사람 제사가 말씀하신 대로 궁전이나 종묘 같은 큰 건축 밑에서만 좀 이루어졌나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 은허 유적 거기는 궁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 궁실, 그다음에 저 종묘 이런 그 밑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네. 주거지는 발견이 안 됐는데요. 그 상나라 초기에 도성이라고 있거든요. 정주 상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내부에 보면 이제 초기 도읍지인데 주거지 기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아 영아 2명의 그 시신이 개 한 마리하고 이렇게 뭐 같이 발견된 적이 있고요. 네. 다른 집에서도 보면 영아 시신 3구하고 어른 시신 3구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상나라 초기에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동물하고 같이 죽여서 제사를 지낸 일이 비일비재했다. 뭐 이런 그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사람 제사를 지내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성벽이나 건축물 밑부분이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뭐 다른 그 희생도 있거든요. 인간 제사라는 게 뭐 건축물 밑에서만 지내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그 건축물 위치나 성벽에 있었던 왜 거기서 사람 제사를 지냈냐 이런 게 보면 성이나 제방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보면 땅의 기운을 다스리고 어떻게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인 거죠. 그래야 기둥이 튼튼해지고 또 뭐 건물이나 성벽이 오래 간다 뭐 이런 거죠. 뭐 그걸 그래 갖고 인주설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주라는 게 이제 인간 기둥 뭐 그런 설화라고도 네.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뭐 서양이나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얘기할 때는 신라에서 지금 인골 두구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역사 안에서도 이 사람 제사의 흔적이 종종 보이나요? 예, 일단 사람을 죽여서 순장하거나 제사용으로 썼다는 기록이 이제 여럿 보이는데요. 네. 부여는 뭐 사람을 죽여서 100여 명까지 순장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고 동옥조에서는 해마다 7월이면 그 어린 여자아이죠. 동료를 구해서 바다에 집어넣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에서도 왕이 죽자 새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무덤에 와서 따라 죽는 신하들이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 신라에서는 502년 지증왕 3년인데요. 그때가 돼서야 이제 순장 제도를 없앴다 이런 기록입니다. 네. 그 전에는 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순장을 했는데
이때 와서 폐지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네, 예전에 가야 소녀가 순장당한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비극적인 실증 자료였죠. 그 2006년에 그 경남 창원 송현동 거분이라는 데서 이제 그 발굴된 건데 무덤 주인을 따라서 순장된 그 1500년 전 가야 소녀의 인골입니다. 그 복원을 해보니까 키가 1m 한 52 정도 되고 허리가 21.5인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히 개미허리죠. 그렇네요. 예. 그 뭐 16살 소녀 정도 된다는 건데 이 저 인골을 쭉 보니까 정강이하고 좌우 종아리를 보니까 비정상적인 뼈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생전에 이 소녀가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인이 시중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뭔가 가여운 얘기인데요. 사실 네. 뭐 살아서는 진짜 거의 무릎이 나가도록 주인을 섬겼고 네. 죽는 순간에도 주인을 따라 죽어야 했던 그런 신세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제 딸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정말 21인치가 좀 넘을 만한 그런 허리 정말 가녀린 소녀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결국 이제 따라 죽었잖아요. 주인 따라서. 네. 정말 가슴이 뭉클한 거죠. 네.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신라에서는 502년에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즈음에 순장 네.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나온 인걸들 보니까 5세기 무렵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5세기라 그러면 400년에서 500년 네. 사이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나빴지 않았나. 그 왜 조금만 좀 늦게 태어났으면 좀 천수를 이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을 보면 통일신라 시대 그 이후에도 생사람을 제사 지냈던 증거가 있어요. 아, 그래요? 통일신라 시대에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0년 지난 2000년 그 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신관 공사를 하는데 거기 공사터에서 이제 그 9세기 때의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 거기 보면 그 10살 가량의 어린아이 유골이 확인이 됐거든요. 아유, 그 유골을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게 처박힌 그런 형태였어요. 뭔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처박혀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만약에 이제 가정이긴 한데 아이가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 좀 추락하고 해서 그렇게 남아 있는 모습은 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좀 수상한 거는 우물 안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그 제사 음식이라든지 제사의 희생물로 사용됐던 동물뼈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수북이 쌓였다는 거고 특히나 그 일부러 토기의 그 병 쪽 입이라 그러죠. 토기 입이라 그러는데 거기 입을 이제 파손하고 던져놓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제사에 흔히 이제 그 토기 같은 걸 이렇게 일부러 좀 깬 다음에 던져놓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제사의 흔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목관도 보니까 용왕이라고 돼 있는 목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왕이라는 거 사실은 물의 신이잖아요. 네. 용왕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왜 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낼 때를 어떻게 보면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지낼 때 그 어린아이도 좀 산채로 우물 속으로 던져진 희생물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신라 같은 경우는 우물이 좀 특별한 장소인데 그 시조 박혁거세 그다음에 그 박혁거세 부인 알령 이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9세기 같으면은 민심이 흉흉했을 때 아니에요. 통일신라 네. 시대라도 말기니까. 그래서 네. 나라의 안녕을 좀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낼 때 이 아이가 희생됐을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 9세기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에서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한 1100여 년 전쯤 되잖아요. 예. 이게 좀 생각보다 오래된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100년 전이라 그러면 사실 그렇게 뭐 우리가 인생을 따져봐도 뭐 멀다 그러면 멀지만 사실은 가깝다 그러면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사람을 제사 지내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만약에 고려에서 또 사람 제사 지냈다고 한다면 네. 진짜로 뭔 옛날 전설 같은 얘기는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로 봐갖고 통일신라 시대는 얼마 안 된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에밀레종 전설도 뭐 있었잖아요. 신라 시대 네, 같은 경우 네. 보면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것이 이제 고려 때였으면 굉장히 이게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았겠죠. 얼마 안 그렇겠네요. 됐으니까. 예. 그 뭐 조선 시대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이런 사람 제사 얘기가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건 나병 특집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려사에도 나옵니다. 고려사에 보면은 최충원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최충원이라 그러면 사실은 무신 정권의 실권자잖아요.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이 최충원이 새로운 저택을 지을 때 굉장히 흉흉한 뭐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그 동남 동녀를 잡아서 옷을 입혀서 그 저택에 공사 중인데 내 귀퉁이에 생매장한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집집마다 난리가 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아이를 숨기느라고 또 혈안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안고 도망치고 이 틈을 타서 또 무례배들이 아이를 유괴를 해버려 갖고 몸값을 빼앗고 돌려주는 그런 아주 그 나쁜 일까지 생기고 막 그랬던 기록이 있어요. 네, 실권자와 관련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면 뭐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네요.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100년도 훨씬 지난 그다음에 1343년인데 충해왕 때인데요. 네.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주인공은 이번에는 이제 임금이었다 그럽니다. 비슷한 유언비어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 궁궐을 짓는데 그 이 주춧돌에다가 밑에다가 그 민가의 어린아이 수십 명, 그 50명, 60명 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는데요. 잡아다가 이제 뭐 주춧돌 밑에다 묻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뭐 충해왕 같은 경우가 누구냐 하면 주색에 빠져갖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못난 임금이다 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뭐 최충원이나 충해왕과 관련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그 최충원과 충해왕의 아이들을 주춧돌에 실제로 묻었을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죠. 뭐 물론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뭐 무신 정권 때고 뭐 지금 얘기했던 충해왕도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주색에 빠진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이제 별의별 소문이 다 도는 거죠. 네,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사람 제사와 조선조 성종 임금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셨길래 도대체 그러면 성종 임금은 어째서 이런 비슷한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죠? 성종 때인데 성종 25년이니까 벌써 이제 성종의 치사가 25년이 지났을 때죠. 황해도 그 해주 관찰사가 이상한 그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장계를 올리는데 이게 해주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해주에 집을 지으면서 어린아이를 묻어갖고 재앙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 어린아이들을 막 잡아다가 배에 싣고 막 간다. 뭐 이런 소문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진 백성들이 산과 들로 피하느라고 바쁘다. 그래서 제가 소문의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그 소문이 황해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까지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네, 뭐 소문이 꽤 퍼졌는데 원래 소문이란 게 좀 눈덩이처럼 좀 계속 불어나잖아요. 예, 요게 이제 나중에 그럴듯하게 이제 구전설화로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옹주에 저택을 지었을 때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면 넘어지고 다시 세우면 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없어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지나가던 풍수쟁이가 한마디 툭 던졌다는 거예요. 어린애를 주춧돌에 믿으면 땅 기운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기둥이 튼튼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런 말을 들은 공사 책임자가 풍수쟁이 말 맞다나 어린아이 한 명을 잡아다가 이제 주춧돌에 묻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기둥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도 튼튼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퍼지자 경양 각지의 백성들이 아이를 얻고 숨었다. 이런 식의 어떤 민간 전설집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옹주 저택을 지을 때 어린아이를 묻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실록에도 좀 나오는 말인데 묻었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관이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그 사관 평가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사관은 논평한다. 여러 군, 그러니까 이게 왕자죠. 네. 하고 옹주의 집을 해마다 막 지어서 이런 소문이 퍼지고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충청, 경기, 황해도 각 도의 백성들이 모두 아이를 넘고 산에 올라가서 피하느라고 마을이 텅 비었다 이런 기록을 해놓거든요. 네, 이 사관의 기록을 이제 평가를 보면 사실 이 여러 군 그러니까 왕자와 옹주들이 해마다 집을 짓는다라고 썼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호화저택을 계속 이 임금의 아들 딸 부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사위니까 계속 호화저택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왕가의 이런 모습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홍문관이라든가 사관원이라든가 사원부 같은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강관들이잖아요.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네. 여러 차례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지금 이 부마들하고 그다음에 임금의 아들들이 너무 호화로운 저택을 짓는다. 이걸 빨리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종이 짜증을 부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미 그 얘기를 했다. 규모에 맞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또 자꾸 고치라는 거냐 하고 짜증을 막 부려요. 이 성종 임금의 반응이 좀 의아한 게 또 저희가 성종 임금하면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성군 이렇게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여튼 이 왕족들의 호화저택 요 건설에 관한해서는 또 이게 성종 임금이 굉장히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당시에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흉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네. 뭐 우박까지 내려고 막 그래가지고 국식이 이제 굉장히 이 큰 손상을 입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문관 부제학이 성세명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또 상소문을 올립니다. 왜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기상이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냐. 전하께서는 마땅히 반성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들똥말똥한 판에 여러 왕자와 공주들, 옹주들 호화저택, 그다음에 뭐 무슨 정자까지 짓고 막 그렇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 그 쓸데없는 공사에 들 돈을 가지고 정말 백성 구제에 사용한다면 백성 1,000명을 살릴 수가 있다. 지금 백성 1,000명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이 무슨 백성의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런 식의 어떤 상소를 올리거든요. 네, 상소문 내용이 진짜 거의 무시무시한 직언인데요. 네. 돌직구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임금한테 당신 식구들이 집을 짓느라고 막 쓸데없는 돈을 막 쓴다. 네. 그런데 그 돈이면 뭐 1,000명이 넘는 백성을 구할 수 있는데 네. 정신을 못 차리냐 뭐 이렇게 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는 백성이 부모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왕에게 직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종은 꼼짝도 안 해요. 이게 지금 뭐 네가 지금 뭐 이 왕자 부마집 짓는데 뭐 이런 사람들 백성을 뭐 이렇게 동원했다고 아니다. 지금 그냥 걔네들은 병사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병사들이고 뭐 건축 기술자들 뿐인데 백성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흉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지금 왜 그렇게 힘든 말이고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 정승제상이 있는데 왜 니네들이 나서느냐. 정승제상은 안 나서는데 왜 니네들이 자네들이 나서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상소문을 이 재상 정상한테 보여줘라.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은근슬쩍 이게 그 정승이나 재상들한테 약간 책임을 좀 돌리는 듯한 발언인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상소문을 보여주니까 네. 문제의 그 재상 정승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요. 한결같이 아까 상소문을 올렸던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필상이라든가 이극배라든가 이런 명공 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홍문관의 상소가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주상께서 저희들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저희들한테 책임을 들으셨네요. 그러면서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홍문관의 상소가 정말로 진실스럽게 맞다. 그리고 바르다.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종이 울컥합니다. 아니 니네들은 지금 홍문관 부제학 말만 듣고 임금의 말은 무시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직언을 하는데도 좀 성종 반응이 조금 의아한데요. 이렇게 네. 좀 이런 배경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성종 임금 때 그 어린아이 생매장 관련한 어떤 유언비어 그러니까 소문이 좀 돌았잖아요. 네. 그런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배경이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왕자 공주의 집을 짓는데 그런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나무가. 예. 그리고 황해도까지 가서 벌채를 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 이 배경이 되는 건데 이것이 결국 어린아이 생매장 소문이 퍼진 사연의 어떻게 보면 전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뭔가 이렇게 백성의 삶은 아랑곳하지도 않은 임금과 또 왕족의 행태를 이 백성들이 좀 흉흉한 소문으로 좀 꾸짖고 있다. 뭐 이러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종한테 버금가는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종이. 네. 성종의 흑역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성종 임금 다음에도 혹시 또 어린아이 생매장 소문이 좀 나오고 그랬었나요? 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종 때 같은 경우도 이제 경복궁이 화재가 나갔고 뭐 사정전이라든가 함경각이라든가 강릉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에 타서 중건하는 그런 공사를 벌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똑같은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이때 이제 상진이라는 아주 명공 대신이 임금한테 한마디를 하는데 이 말도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요망한 말이 떠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심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돌본다면 백성들 역시 임금을 부모처럼 우러러 볼 것입니다. 어찌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임금을 의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만약에 백성들이 배고프고 공공하고 심지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런 유언비어는 돌기 마련이다. 지금 민심 막 흉흉한데 갑자기 어떤 그 도적이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도 한다면 어떻게 막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상진이라는 대신이 한 말을 보면 민심이 어지러울 때 호골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약간 밀란을 우려하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정실록을 쓴 사관도 사실 사관이라는 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맨 뒤에다가 이렇게 침을 놓거든요. 평가를 내리는데 네. 한마디 딱 침을 어떻게 놓냐면 인심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언비어가 굉장히 기쁘게 신나게 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민심이 동요하기 쉽고 또 이러한 유언비어를 진압하기도 힘들다. 이런 일이 많았다. 이렇게까지 그냥 평가를 딱 내려버립니다. 네, 이 평가를 또 듣고 보니까 인간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 역시 교훈을 또 삼을 만한 얘기가 있네요. 예, 그 혹시 김 기자는 태종우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태종우 뭐 어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태종이 내리게 만든 비라는 뜻이죠. 이것이 네. 해마다 음력 5월 10일이면 내리는 비, 이걸 이제 태종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날짜를 꼭 집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 태종우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태종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근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나라에 갈 테니까 거기 가서 하늘나라 그 천지한테 비 좀 내리게 해달라라고 말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 날 태종이 거짓말처럼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보니까 신기하게도 단비가 바로 뿌려져 갖고 경기도 일원에 하여튼 대풍이 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김없이 해마다 5월 10일이 되면 음력이죠, 당연히. 네.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서 태종우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신기한데요. 이게 태종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앞서 얘기한 사람 제사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의 속설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확대 재생산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태종 말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태종은 이것은 임금이 부족한 탓이라고 해서 이제 꾸지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스스로 인간 제물이 되기로 하고 장작더미에 올라서 불을 붙이고 비가 내리기를 막 강구하니까 갑자기 비가 내려갖고 장작불이 꺼지고 태종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날이면 전국적으로 비가 왔는데 이 비를 태종우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야담집에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인간 재물 노릇을 이제 자처했다. 이게 뭐 구전설화로 바뀐 거네요. 이것이 이제 실록에도 이제 계속 해마다 5월 10일이 되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해마다 5월 10일이면 비가 내렸다는 거. 그래서 기다렸나 봐요. 그때만 되면.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그날 비가 안 내리면 조짐이 좋지 않은 거냐 해갖고 불안해했다는 건데 제가 뭐 보니까 1591년에 5월 10일 날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석이 또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안 믿기기도 하는데요. 이게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올해는 음력 5월 10일이면 정확하게 언제일까요? 6월 4일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한번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그 이 백성을 위해서는 임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인간 제사의 희생물을 자처했다는 설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흥미로운 건데 뭐 대명천지에 이제는 뭐 사람을 뭐 진짜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지만 임금이라도 뭐 쇼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늘과 조상의 보살핌을 받는 설화 이런 걸로 이제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제사의 어떤 설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건데 결국 민심을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